오늘 300분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잘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거의 우리가 시험이 상반기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아요. 끝까지 왔는데, 다 느끼시는 게 좀 틀리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계속 하시는 건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오신 분들은 또 초조하시고 하실 건데, 너무 저는 이거 해설집 하기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너무 그렇게 막 초조해 하면 할수록 이 시험은 더 실력 발휘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좀 거기에 있어요. 이게 내가 엄청 간절하고 막 그렇긴 한데 그 간절함 속에서도 좀 냉정하게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초조한데 이번에 꼭 붙어야 되는데 막 이런 조급함이 들게 되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못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좀 마인드 컨트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합격번에 진짜 끝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좀 초조해 하시고 좀 그럴 거기 같은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너무 초조해 하거나 하면 진짜 실력 발휘가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됩니다. 예. 그런 의심을 일단은 저버리고 나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 이거를 말씀을 좀 드리냐라고 하면 제가 합격 회차 전에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항상 1등 했어요. 1등 했는데 내가 이거를 합격을 할 수 있나? 라는 이 의심이 딱 들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그 회차는 점수 안 나와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회차는 제가 느낀 게, 이거는 된다. 무조건 내가 붙는 시험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접근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모르는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든 대응해서 이렇게 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뭐 내가 정확히 알고 모르고 이거를 떠나가지고 조금 자신감 가지고 그렇게 대응하실 때 더 점수 시력 발휘가 되는 거니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도 딱 보면 느껴져요. 이분이 지금 자신감이 있다 없다가 느껴지거든요. 그게 저희가 느껴지면 아마 그 채점하시는 분도 똑같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초조해 하시지 마시고 딱 내가 했던 것들, 내가 한 것들 담담하게 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 문제가 구 토픽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토픽들 플러스 신토픽도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실전에서도 이런 정도의 수준의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일단 접근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 적어 주셔야 되는 거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기반에서 비슷한 토픽들을 어떻게 유추해서 접근하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요 세 문제에 대한 풀이를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세 문제 중에서 저는 사실 만약에 이 가디언 에이전트를 안다라고 했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얘는 뭐 차치하더라도 오픈 API라든지 오픈 스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요 세 문제 중에서 요 두 개는 좀 잘 적어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봤을 때는 요거에 대해서도 다 아시는 개념은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주신 분이 몇 안 됐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실전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전에서도 이런 똑같은 기본 문제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잘 적어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좀 잘 적어서 점수를 따야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 2, 3번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이게 가디언 에이전트. 요게 나온 이유는 지금 AI 에이전트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로 모든 서비스들이 이제 연결해서 사용을 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 제대로 얘네들이 작동을 하고 있어? 그게 어떤 문제는 없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본다라는 측면에서 나온 기술이 가디언 에이전트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요 해설지 기반에서 봤을 때를 제가 좀 요구했던 좀 기대했던 건 뭐냐면 이거를 보안 관점이 아니라 이 일반적으로 AI 에이전트와 연결되어 있을 때 이렇게 서비스가 되어 있고 이게 구현되고 사용되고 있을 때 이게 제대로 감지를 하고 얘를 신뢰 있게 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서 다시 어떻게 피드백 주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대부분 여기에서 얘기를 하신 게 이게 보안 관점으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보안에 꼭 필요한 거다. 물론 보안에서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뭐 얘기는 못 드려요. 근데 얘의 핵심은 사실 보안도 있지만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서비스들이 제대로 감지하고 동작하고 있는지 이게 AI 에이전트에 대한 핵심을 보면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제대로 접근해서 이게 제대로 피드백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는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의 좀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뭐 어널리티스 뭐 이런 것들 뭐 인증하고 리뷰하고 모니터링하고 여기 뭐 보안도 있죠. 위험 감지하고 뭐 이런 핵심 기능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각을 너무 좁히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보안 관점 말고 이게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 조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현전차라고 나와 있는데, 가디언 에이전트에 대한 개념도를 아시면 개념도 적어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물어보면 일단은 하나 이렇게 가디언 에이전트 자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정의를 명확하게 쓰시고요. 그 가디언 에이전트에 대한 개념도를 내가 아는 관점에서 그렇게 좀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세부적으로는 이런 기술 요소를 키워드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베스트 답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오늘 근데 대부분 보면 여기에 그냥 일반적으로 키워드로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뭐 좀 줄글로 뭐 어떤 기능, 뭐 절차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안은 조금 피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키워드로 요 기술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기술은 뭔지에 대해서 키워드로 얘기를 해주시는 걸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풀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가디언트 에이전트 구현 시 고려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교시에는 고려사항보다는 여기 가디언 에이전트에서 이런 기술들을 내가 쭉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한 개 가지고 와서 요 중에서 나는 핵심이 얘 뭐 모니터링 옵저베이션이다. 그럼 옵저베이션에 대한 부분을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여기 더 깊게 적어 주시는 게 더 점수가 높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 주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AI 에이전트가 이전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차에 나왔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연관된 토픽으로 신토픽으로 얘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인지하시고 이런 것도 가지고 가실 분들은 좀 잘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예, 1번 문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2번 문제입니다. 오픈 API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그래서 얘 자체에 대해서 그냥 시험에 오픈 API 이렇게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얘를 이런 식으로 기술 스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다양한 관점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I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조금 이 토픽 자체는 조금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스템 자체에서도 외부 연계라든지, 뭐 기업에서 뭐 시스템 연계도 외부 연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EAI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오픈 API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오픈 API는 계속 나올 수 있는 토픽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부 시스템에 정해진 형식이나 방법으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그런 기능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이 정도로 정의를 내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물어본 게, 근데 여기 오픈 API 자체를 물어본 게 아니라 기술 스택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기술 스택이 나와야 됩니다. 기술 스택. 그런데 이 기술 스택에 대해서 제대로 그려주신 분들이 없으세요. 어, 기술 스택이라 함은 요런 그림입니다. 그림. 스택이라고 하면 요런 아키텍처 같은 요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는 암호화 통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물리적인 거는 이렇게 있고요. 인증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위에 이제 연결되는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라는 것들을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택을 아래쪽에 물리계층부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요 그림으로 해서 얘기를 해주신 분이 몇 분 안 되시고요. 그리고 요 그림을 그려주신 분들도 제대로 적어주신 분들이 몇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스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잘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 그림, 요 계층 자체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기술들이 쌓여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요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SSL 뭐 우리 다 아는 기술들입니다. 요런 것들이 사용이 돼요. 제이슨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URI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키워드들 자체도 조금 보시고요. 여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쌓여 있는지 요 구조 자체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요 문제에서는 오픈 API에 대한 스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만약에 오픈 API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기술들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가서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네가 그렇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 디지털 서비스 관련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터페이스는 어느 기술에도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픈 API 관련해서 뭐 키워드로 쓰셔도 되고 거기에 세부적인 이런 키워드들 다 쓰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잘 응용해서 쓰시면 이게 좋은 키워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직 응용들이 많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요 문제를 낸 이유는 오픈 API에 대해서 한번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거기서 이제 이런 키워드들, 뭐 REST API라든지 제이슨, 오스 2.0, 뭐 제이슨 토큰, 뭐 이런 기술들이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조금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요. 써먹으세요. 이거를 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거 못 썼다 끝이 아니라 오픈 API는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구나. 그러면 이 기술을 가지고 다른데 어디다 또 연계할 때는 이런 기술들을 써먹어야겠다. 키워드를. 그렇게 조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술 기대 효과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 끌고 와서 더 깊게 적어주시면 더 점수가 높아진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은 또 오픈 스택이에요. 오픈 API도 나왔는데 오픈 스택입니다. 오픈 스택은 그거예요.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서 사용되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오픈 소스로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CSP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거 외에 그러면 뭐 AWS라든지 뭐 애저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그런 서비스 외에 다른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오픈 소스로 사용되는 것들을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각 회사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오픈 스택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픈 스택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정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특징은 여기 한 줄 적었는데 요거보다는 특징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조금 좀 어느 정도 좀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거의 한 단락 정도 이제 작은 소단락의 한 단락 정도는 특징으로 조금 표로 적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많이 못 적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픈 스택이 나오면 요 세부적인 요 기술들 있잖아요. 기술 요런 노바, 글란스, 뭐 요런 서버, 스토리지, 사용자 관리, 뭐 요 관점에서 요런 서비스들이 나와야 돼요. 요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사실. 근데 여기에 그냥 이미지, 스토리지, 뭐 이런 걸로 적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보다는 오픈스택 자체에 대한 요런 키워드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얘네가
이게 변환을 하면 AWS로 변환을 하면 뭐 S3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뭐 EC2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노바, 뭐 글랜스 이런 거랑 다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런 내용들로 그래서 좀 같이 적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고 오픈스택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들로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낸 이유는 뭐냐면 클라우드 기반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IaaS, 뭐 파스, SaaS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뭐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문제는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오픈스택 자체에서 이렇게 좀 적용하는 부분도 시장에서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기출인데 좀 오래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등장을 안 했어요. 근데 오픈스택이 최근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는 다시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안 나와도 언제라도 좀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고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하신 분들은 요것들을 잘 좀 적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좀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이 이렇게 나오면 이런 내용들로 좀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교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교시는 1번, 2번을 제가 매겼거든요. 1번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표준이죠. 29119. 표준에 대한 문제고, 2번은 이제 이런 AI 활용 기술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1번, 2번을 물어봤는데, 2교시에 풀 게 없으셨는지 1번, 2번은 다 푸셨어요. 어, 1번, 2번 다 푸셨습니다.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들어가는 건 남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잘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 적잖아요. 점수가 생각보다 내가 잘 적어도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이런 문제들은. 네. 그래서 이런 문제 좀 잘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물론 이거에 대한 표준 문제는 더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표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들어가 있으면 점수를 그렇게 많이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2919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것 좀, 다시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얘는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측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사실 2919 자체를 낸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일단락을 개념 정도로 넘어갔으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29119에 여기 2번 프로세스랑 그리고 4번 테스트 기법 요거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2번에 그러면 테스트 프로세스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조직, 테스트 관리, 동적 프로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테스트 계획, 모니터링 완료 이렇게 돼 있고 설계, 뭐 환경 보수, 뭐 요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적어주시는 거는 요거 세부적인 요런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주신 분들이 점수가 고득점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제대로 적어주신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점수를 대부분 그렇게 잘 드리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해 테스트 프로세스를 보면 테스트 관리, 동적 프로세스,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이죠. 예. 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세부 프로세스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슷하게 들어가면 좀 점수는 다 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체크를 하시고 2919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2919의 포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잘 아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또 요렇게 아는 거 기준으로 잘 적어주신 분들이 없으세요. 이게 몇 개는 빠지고 뭐 몇 개는 또 적고 여기는 많이 적고 여기는 적게 적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외워서 가지고 가세요. 특히 얘 명세 기반, 구조 기반, 경험 기반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그냥 단일 토픽으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29129-4의 테스트 기법은 이런 것들이다. 해서 세부적으로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제가 공부할 때도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제는 1교시형에서 29129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어. 그래서 여기 사실 여기 파트 하나하나를 조금 다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나온다 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세부적인 것들을 더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준비를 하고 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AI 재난방지 AI 활용인데요. 여기 물어본 게 활용 기술, 활용 사례, 한계 요인, 대응 방안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재난 발생을 위한 AI는 도대체 뭐야? 어떤 것들이야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활용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 AI 기술이잖아요. AI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여기 재난 예방이잖아요. 재난 예방에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적으셨어요. 뭐 예방하는 AI, 뭐 어떤 AI, 어떤 AI. 그 기술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거는 그냥 어떤 뭐 그냥 AI 자체를 얘기를 한 거고요. 얘는 사실 여기 수집, 구분, 저장, 분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수집할 때는 ETL 쓰고, 뭐 CCTV 쓰고, 센서 쓰고, 그 다음에 저장할 때는 이런 거 쓰고, 분석할 때는 이런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쓰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근데 오늘 여기에서 키워드들을 그렇게 뿌려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요 관점으로 나눠가지고 키워드 싸움이거든요. 기술 물어본 거는. 그래서 요 관점에서 어떤 기술이 쓰여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얘기를 해주신 게 분들이 많이 없으셨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쓰면 요거는 팁입니다. 대부분 어떤 기술이든 간에 이렇게 데이터 수집하고요.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하는 거, 요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요 관점에서 그러면 수집할 때는 어떤 것들이 쓰여 있고 데이터 저장할 때는 어떤 것들이 쓰고 분석할 때는 어떤 것들이 쓰는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 판으로 좀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써먹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요 부분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공통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활용 사례는 뭐 다 잘 적어주셨고요. 한계 요인이나 이런 것들도 뭐 잘 적어주셨어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뭐냐면 얘네를 그냥 키워드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여기 한계 요인이면 뭐 어떻게 뭐가 문제다, 뭐 어떤 격차가 있다, 어떤 신뢰성의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풀어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점 뭐냐면 어떤 문제는 이제 키워드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는 줄글로 이렇게 풀어서 쓰고 이제 줄글로 풀어서 써야 되는 거는 또 키워드로 적고 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썰 푸는 거는 약간 조금 풀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표준화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써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레벨을 조금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2교시는 이 정도고요. 3교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교시는 아직 안 매겼습니다, 제가. 한 교시는 이제 ITSM 관련된 문제를 냈고, ITSM이 있으려고 하면 그 앞에 프로세스 단은 이제 ITIL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먼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 토픽이에요. 근데 아직 ITIL 4에 대해서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요 문제를 통해서 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ITIL 자체는 ITSM은 시스템입니다. ITSM 시스템이고 이런 시스템은 뭐 시스템대로 있지만 그 앞에서 이제 뭐 SR이 흘러가는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인시던트가 뭐 이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프로세스로 처리되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그 표준이 ITI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3.0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2021년에 4.0으로 바뀌고 나서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관점을 조금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ITIM3는 이제 가치사슬, 절차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제 ITIM4는 조금 여기 가치 시스템 같이 이런 관점에서 좀 적용이 더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는 뭐 가치 시스템이라든지 4차원 모델 이런 내용들로 조금 구성 요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세스를 보면 3.0은 뭐 이렇게 전략, 설계, 운영, 뭐 이렇게 설명, 서비스 개선 이런 관점에서 되어 있다라고 하면 4.0은 계획, 참여, 설계, 전환, 뭐 획득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키워드로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비교를 할 때. 그래서 얘는 서비스 가치 기반이라고 하면 얘는 라이프 사이클 중심으로 둔다라는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 비교를 하면 뭐 이런 프로세스 개수라, 프랙티스 개수라든지 이제 원칙이라든지 4차원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것들로 좀 상세 비교를 해주시면 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연결되는 게 ITSM과 연결이 돼요. 예, 우리는 공부할 때 ITSM 따로, 뭐 ITIL 따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ITIL에서 들어가는 프로세스 자체가 ITSM으로 녹여지는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ITSM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뭐 이제 명확하게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서 시스템이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라든지 뭐 도구 기술 표준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현업에 자꾸 적용하고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이 시스템에서 녹여되는 분석되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부분을 좀 적어주셨으면 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4.0에는 7대 원칙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있다 정도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엄청 구닥다리 토픽이에요. ITIL이라든지 ITSM이 옛날 토픽이긴 한데, 이게 다시 가지고 오는 게 뭐냐면, 얘가 10년 전에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시장에서 ITSM, ITIL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주기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또 이것들이 문제가 시장에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문제로 다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ITSM이라든지 요 기본적인 토픽 한 번 더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3.0이 아니라 4.0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에서 좀 요 전문가들 만나면 요 관점에서 좀 많이 물어보긴 해요. 3.0이 기존에는 3.0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0으로 바뀌면 뭐가 차이가 있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문제는 이 정도로 좀 마치고 네, 다음 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BP반 찬일 멘토입니다. 오늘 300분 고생 많으셨어요. 1교시 문제가 조금 특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마 처음 보는 문제도 많았을 거고.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것들은 다 잘 써야 되는 문제였어요. 뭐, 제 문제 같은 경우는 4번, 5번, 6번을 이제 BP반에서 냈는데, 요거는 좀 한번 보고 가시라고 정규화 같은 것들도 매번 기출이 되잖아요. 특히 이제 4정규화는 저번 회차에 나왔었고, 5정규화는 한번 기출이 되긴 했어요. 124회 정보관리에서 나왔었는데, 요거 외에도 우리 지금 안 나온 게 BCNF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챙겨야 되고, 최소한 3, 4, 5, 3.5까지는 이 사례 기반으로 좀 가져가시라고 문제를 냈고,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네 가지 과정을 좀 정립하시라고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둥분산성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회귀 분석은 정말 많이 나와요. 제가 통계 강의하면서
그 기출 빈출을 보니까 한 8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나오니까 A to Z. 지금 안 나온 게 한 번씩 다 건드리겠는데 안 나온 게 그 독립 변수 선택하는 거, 판단하는 기준? 그거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뷰제스 샌드박스는 컴싱 쪽에 나왔었습니다, 한번. 117회인가? 그때 나왔었고. 지금 AI 관련해서 뷰제 샌드박스 적용한다고 항상 말하고 있잖아요. AI 뭐 100조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보시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상세하게 한번 볼게요. 음. 아, 일단 오정규와 우리가 사실 그 2교시형으로 이거를 푸세요라고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오정규와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대신 요 사례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오늘 작성하실 때 보니까 대부분 그냥 뭉뚱그려 갖고 그냥 뭐 A, B, C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셨는데 우리 채점자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딱 명확하게 다대다인 거, 그 다대다를 연결하는 거, 그거를 딱 그림에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막 1%, 2%씩 부족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사례는 잘 썼는데, 뭐 다대다 이런 거 안 쓰고, 그래갖고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교 시험도 이제 정의 쓰고, 여기에서 이제 조인 종속 꼭 제거해야 된다는 거, 노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본 원칙은 이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규화 쓸 때 약간 얘가 인트로 형식으로 원칙을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중분으로 암기를 했었는데 이거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근데 굳이 1교시형에서는 안 써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요 사계 이게 다대다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세 개가. 그래서 여기에 중간중간에 여기랑 겹치는 것들을 이어주는 형태를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게 오늘 요거는 있는데 요건 없고 요거는 있는데 요건 없고 막 그래갖고 좀 애매했던 문제였고 요거를 수행 절차 측면으로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이달락 나에 어떤 거를 뭐 조인 종속성 확인하고 이거 분해한다는 느낌만 보여주셔도 요 그림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요 그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3단락엔 뭐 비교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3단락 쓰신 분들 보면 1차 정규화부터 5차 정규화에 대한 그 키워드 그냥 쭉쭉 쓰셨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허락되는 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5번 네 가지 가정은 좀 가져가시라고 따로 문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일단 뭐 회귀 분석에 대한 뭐 개념 정도 그냥 작성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네 가지 가정이 뭔지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보면 일단 모형에 대한 가정과 오차에 대한 가정이 있어요. 모형에 대한 가정은 선형성에 대한 그거고요. 그다음에 오차는 독립성, 동분산성, 정규성. 요게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요거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우리 문제에 집중해야 돼요. 네 가지 가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네 가지 가정을 본론에 적어줘야 돼요. 뭐 쓸데없이 회귀 분석에 대한 그런 수식까지 굳이 적으려면 1단락 인트로에 그냥 간단하게 그림, 개념 하고 넘어간 다음에 이단락에 요거를 1페이지 써주셔야죠. 네, 요거에 대한. 그래서 선형성은 충족하는 거는 직선 패턴이라는 거, 요거는 이제 위반이라는 거를 표현해 준 거고요. 그다음 독립성은 무작위로 돼 있는 거, 주기적 패턴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뭐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것들은 주기적 패턴이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등분산성과 정규성에 대한 등분산성은 뭐 문제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분산이 일정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정규성은 우리 정규분포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오차에 대한 가정이고. 근데 이제 요게 추가적으로 뭐 다중 공성성도 가정 중에 하나로 그 포함하는 그런 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5가지가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 네 가지 가정이 선형, 독립, 그다음에 등분산성, 정규성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나는 얘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번은 규제 샌드박스예요. 오늘 이거 조금 모르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뭐 이런 기술들을 이게 규제가 사실 좀 늦게 따라가요. 그래서
일단 임시적으로 허용을 한다. 그리고 추가의 규제를 이제 뭐 맞춘다 이런 느낌의 그런 제도고 이게 컴시중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견인한다는 거, 법 개정에 대해서 좀 최소화해서 일단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뭐 절차를 쓰든 아니면 요 밑에 내용이 요거 있죠. 요거를 쓰던 이 개념도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게 2년마다 된다는 거, 그리고 법 조항도 있습니다. 정보통신융합법 36조 확인하는 거와 규제특례 임시허가 일괄 처리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마 서브네트에 다 있으신데 이게 그냥 넘어가죠. 네. 이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 규제 샌드박스는 좋은 키워드 같아요. 우리가 뭐 생각을 묻는 문제 같은 것들 만났을 때, 특히 뭐 인공지능 그런 내용에서 뭐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서 뭔가 좀 빠르게 산업 발전에 기인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키워드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문에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전자신문에. 아무래도 인공지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2교시는 이제, 저희 반에서 내는 게, 어, 오늘 세 분인가? 네, 세 분 푸신 것 같아요. 근데 다 틀리셨어요. 3번, 그 다음에 4번, 요 내용을 썼어요. 근데 얘는 사실 잘 써야겠죠?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모의고사나 파이널 라운드나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내용 인증까지 잘 쓰셨는데 관리 체계에서 좀 물음표 나오고 전략도 약간 좀 그랬던 문제 같아요. 살펴보면 3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봤을 때 우리 이거는 가나는 확실히 알아야 되죠. 이게 다 기본법에서 나온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평가 나왔을 때 이게 14조죠? 요거 좀 바꾸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14, 지금 제가 3번. 14조를 좀 바꾸고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인트로 봤을 때 개요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가장 무난한 거는 요거를 한 번씩 다 건드려 주는 거예요. 요 그림 하나에. 어. 어떤 평가 요인이 있고, 어떤 뭐 수원시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 번씩 딱 건드려 주면 인트로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걸 작성해야겠다는 거를 좀, 음, 암시할 수 있으니까. 채점자 입장에서. 항상 우리 채점자 친화적인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주요 요인은 뭐,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했으니까 우리 세 개 비교해야 되겠죠? 뭐 수원시 암기해야 돼요, 우리. 수원시. 수원시 암기해야 되고, 이게 이제 아예 박혀 있잖아요, 우리. 가이드에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 항상 비교는 우리 항목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목. 어, 그렇죠. 항목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거에 대한 문제를 쓰는데, 우리 이 수식을 알고 있어야지만 접근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1차 년도 N이 요거죠. 여기.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요거고, 그 다음에 할인율이 R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대입해서 써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가 이 뒤에 자릿수가 너무 많이 나와갖고 사실 음, 만약 이런 문제 나왔다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답이 오늘 딱 5억 956만 7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웬만하면 접근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4번은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얘는 데이터 기본법, 산업법이라도 기도 하고 20조 기반입니다. 그래서 법 조항 좀 박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개요 보면 요거에 대해서 개요는 안 물어봤지만 그래도 인트로를 좀 잡아줬죠. 해설지는. 그래서 요거의 품질 인증 대상에 내용 인증, 관리 체계까지 한번 다 제시를 해주고 법 박아주고 뭔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가서 인증에 대한 개념. 보면, 오늘 막 요거는 잘 썼는데
뭐 다 나와야겠죠? 근데 요거는 있는데 요거는 없고 뭐 그러신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다 암기하셔야 되고 인증 기준과 구조, 그다음 등급 A, B, C 있는 거 그리고 관리 체계가 조금 오늘 애매했는데 요거 기반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와 뭐 능력도 수준, 성숙도 수준 해갖고 요거만 추가해서 보셨으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약간 브로드한 내용이라서 그 안에 내용 보시면 더 정리를 해주시고 뭐 시간이 되시면 뭐 전략까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가이드 내용이라서 뭐 따로 제가 피드백 드릴 내용이 없네요. 3교시 보겠습니다. 3교시는 이거는 제가 문제를 냈고요. 탄소 관련된 문제가 거의 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래서 말은 많은데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서 한번 내봤습니다. 상세하게 본다고 하면 일단 두 개 물어봤죠, 우리가. 어, 두 개 물어봤는데 일단 얘는 인트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탕수유 중립이 뭔지, 필요성이 뭔지 그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설지는 뭐 등장 배경이라 정의를 썼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설지는 참고만 하시는 거고 내가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인트로는. 그리고 탄소 중립은 증가와 증감을 0 만드는 거예요. 증가가 될 거랑 감소되는 거랑. 그거 0을 이산화탄소를 빵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증감과 감소에 대해서 그 했을 때 0이 되는 거. 그거 체크해 주시고 정의에 좀 나타내 주시고 파리협정 이런 것들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요 기술 이거 무조건 우리는 기술사니까 주요 기술을 물어봤다. 그러면 일단 한 페이지 쓸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오늘 방어 형태로 약간 분류 적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상세 기술을 가나로 이렇게 중복해서 적어주셨는데 최대한 많이 적어야 돼요. 우리. 이 시험 자체가 좀 전반적인 이 브로드한 내용을 좀 보는 내용이고 그다음 기술사니까 우리 기술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적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CCUS일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말한다면 SMR, 이건 소형 원자로 모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있고 근데 알고 있는 거 다 쓰셔야 돼요. 뭐 태양, 뭐 풍력 알고 있는 거 다 있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가나로 관점을 나눠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해설지 보시면 이제 디지털화 기술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다음에 비디지털화 기술이라고 해갖고 뭐 이런 것들도 뭐 다양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산림 개선은 기술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재활용 관련된 내용 재사용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은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거에서 몇 개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가격 정책 적용 이런 것들도 뭐 요게 IT 기술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로 봤을 때고. 그리고 제가 원했던 답안 이제 요거 팩트까지 끝났고 생각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우리 전략과 이행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냈을까 봤을 때 전략이랑 이행 방안이랑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채점을 해봤는데 그냥 심플하게 약간 얘가 거시적 관점이라고 보면 요거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방안으로 그냥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략은 이런 거시적인 거고 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이런 이행 방안을 해야 돼라는 것을 작성해 주신 분이 그래도 한두 명은 계셨거든요. 음. 그래서 그 관점이 훨씬 좋은 것 같고 채점할 때도 딱 제대로 문제를 이해했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셔갖고 보면 이 답안지 자체도 저탄소화를 하는데 이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행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것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뭐 생각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구조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답안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음. 아니면 이제 기술을 좀 내가 바로바로 이제 인출이 잘 안 되니까 기술에 대해서 좀 거시적인 관점을 잡고 요거를 좀 더 세분화 시켜갖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얘는 사실 뭐 4단락 들어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재현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미 생각을 한번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런 문제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작성하고 kit하게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문제 여기까지고요.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지금 채점 중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물질심화반의 득피이고요. 저희는 이제 1교시에서 7번, 8번, 9번을 출제를 했습니다. 7번은 네, 분산 클라우드인데 생각보다는 잘 풀어주신 분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약간 분산 DBMS를 기반으로 많이 푸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모르시는데 좀 잘 방향성 맞게 접근해 주시는 분들은 이제 포그 컴퓨팅까지 해서 이제 뭐 엣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그가 있고 코어까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코어 계층, 리지널, 엣지 계층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은 상황 인지를 제대로 해서 지리적, 계층적으로 확인해서 분산해서 동작하는 클라우드 아키텍처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 답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뭐 코어, 리지널, 엣지, 클라우드 릿 이런 거 기존에 엣지에서 많이 봤던 키워드들 가져가시고 그런 것들 배치 모델 한번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보안 취약점 클리닝 서비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처음 보시는 것 같았는데 이게 요즘 계속 전자신문에 나와요. 이게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그 자동 업데이트를 뭐 막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일환으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 서비스까지는 아니고 어떤 취약점이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T사가 제조사한테서 보안 패치를 받아서 취약점 패치를 백신사한테 전달을 해요. 이제 뭐 국내 거겠죠. 뭐 안랩이나 알집 이런 데서 이거를 띄워주면 사용자가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패치를 적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윈도우에서 요즘 키사 마크를 달고 계속 떠요. 그 서비스예요. 어쨌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아직은 시범 운영 기간인데 이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본다기보다는 개념만 알고 가면 그래도 방어할 수 있을 텐데 개념 자체가 다 생소하셔서 그런지 제대로 써주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개념만 알면 누구나 6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개념이라도 한번 가지고 가세요. 내용 절대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져가 주셨으면 하는 건, 어, 다이렉트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 URL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키사에서 링크를 줘서 하는 거고 직접 설치는 아니고요. 반대로 직접 설치를 하면 공급망 공격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죠. 키사가 뚫리는 순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위험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 때문에 직접 푸시 방법으로 하지는 않고요. 음. 그래서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서 내년에 정식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25012. 어, 네.
25010으로 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이거는 데이터 품질 모델인데 소프트웨어 품질로 적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밑에 속성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근데 표준이기 때문에 개념이 나간 분들한테는 점수를 솔직히 잘 안 드렸어요. 아무리 밑에가 얼추 비슷하게 맞아도. 네, 아시는 분들은 내재 품질, 고유 및 시스템, 의존 데이터 품질을 명확하게 적시를 잘 해주셔서 그분들은 6점 이상, 6점? 6점 조금 더 드렸던 것 같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품질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기가 얼추 이제 히팅 되는 게 있어도 여기서 자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이다라고 명시를 하면 점수를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드렸냐면 실제로 그 실전감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표준, 가이드라인, 법 이런 거는 답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잘못 건들면 훅 가요. 그래서 그 위험성을 알려드리려고 점수를 일부러 좀 덜 드렸어요. 그래서 1교시는 여기까지고요. 2교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교시는 저희가 5번 메모리 인터리빙을 출제를 했는데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많이 안 푸셨어요. 진짜 많이 안 푸셨어요. 네, 이 정도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 CAOS를, 네,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한두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이거는 나오면 15점 그냥 먹고 들어가야 되는 토픽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6문제에서 4문제 고르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COS 이런 거 기본 토픽인데 이거 까고 나면 5개 중에 4개를 골라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메모리 인터리빙은 결국은 이제 충돌 회피하기 위한 메모리 접근 방식이고 뭐 목적이야 효율성이나 이런 거, 충돌 받고 이런 거고, 유형, 접근 방식, 경식님 이거 되게 무조건 다 아는 거잖아요. 상위, 하위, 혼합, C억세스, S억세스. 네,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적으신 분들이 생각만큼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꼭 챙겨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CAOS가 뭐 제가 한두 문제 꼭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오는 적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합격을 하시려면 마지막에 꼭 봐야 될 부분들이 CAOS예요. 근데 CAOS는 한 번 정리해 놓으면 거기서 토픽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리해 놓고 그것만 계속 돌리시면 괜찮습니다. 상위, 하위, 혼합, C, S, 뭐 MLS, MSB, LSB 요거는 이제 실제 그림에서 디테일 여기서 이제 상위가 여기서 고르는 거고 하위가 여기서 고르는 거고 얘는 뱅크를 가지고 와서 혼합형으로 그 다음에 콘커런트는 이런 식으로 시뮬테니어스는 한꺼번에 던지는 이것만 알면 메모리 인터리빙은 끝입니다. 이걸로 1교시형으로 나와도 똑같이 쓰고요. 2교시형으로 나와도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교시. 3교시는 저희 이제 3번에 이제 가이드라인, 요 데이터 품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냈고, 4번 솔리드에 대해서 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 물론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면은 푸셔야 되겠지만, 이 합성 데이터만 가지고 푸신 분들도 많습니다. 합성 데이터의 프로세스로 푸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풀어야 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무조건 개구, 문, 활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획, 구축, 운영, 활용에 대해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단계가 들어가고요.
밑에 보면은 이런 품질 관련 활동이 있고, 요 구축 산출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 그다음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그다음 실제 리얼 데이터, 시드 데이터, 결국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합성 데이터. 네, 아까 제가 어떤 분이 적으신지 못 봤는데, 이 산출물에 가이드라인이라고 적어주신 분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산출물은 아니고요.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저희가 합성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니까, 최종 산출물은 합성 데이터가 나오겠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봤던 개인정보 세미나에서 합성 데이터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많이 해요. 합성 데이터에 대해서. 뭐 아시다시피 지금 AI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는데 개인정보가 문제가 되고 하니까 합성 데이터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라 하면서 그쪽에 계속 이제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문제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솔리드입니다. 뭐 이거는 크게 설명드릴 거는 없는데 다 잘 적어 주셨어요. 네, 제가 다른 이제 교사님들이 내신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하나 택할 수 있는 문제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다들 잘 푸셔서 괜찮았고 근데 혹시 오늘 이 솔리드를 15점을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가서 왜 자기가 15점을 못 받았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시다시피 이거는 기필반들도 다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표현이 잘못되면 점수가 훅 깎여요, 생각보다. 이 문제는 누구든 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잘 적어주셔야 돼요. 네, 저희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이재희 기술사님이 나머지 풀이 드리겠습니다. 어? 네. 10번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EFT인데, 이거 뭐, 페프트라고 읽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저희가 파인 튜닝을 할 때, 이 풀 파인 튜닝 하는 게 있고, 이 PEFT, 풀 파인 튜닝은 이제 전체를 전부 다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거고, PEFT 같은 경우는 일부 특정 부분만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로라랑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로라는 이 PEFT의 하나의 어떤 그 방법론이에요. 특정 부분만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 특정 부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방법이 로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우 랭크인데 이 로우 랭크를 기반으로 그 부분만 파인 튜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로라는 PEFT의 하나의 분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EFT랑 로라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PEFT는 일부만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전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일부만 조정한다. 전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면 이제 풀 파인 튜닝이 되겠죠. 그런데 로라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PEFT 일부만 하는데 그 일부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게 이제 로라고 로라는 저랭크 분해 방식으로 분리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거고 그래서 대표적인 이 PEFT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EFT는 이런 뭐 어댑터, 프리픽스 튜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로라인 거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개념이죠 로라가. 마지막에 이제 3단락에다가는 그래서 이 PFT 이 위에서 언급한 것들의 뭐 다른 것들까지 같이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Q 로라를 3단락에다가 써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Q 로라는 이제
여기가 이제 양자화를 해갖고 조금 더 작은 단위로 쪼개서 하는 기법이어서 뭐 슈로라까지 언급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답을 쓰신 걸 보면은 이게 비교인데 이 뒷단을 못 보고 각각 쓰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같은 거 보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번 LL의 매주어 저지인데 이게 처음 보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BP반에서는 이거를 안 다룬 것 같은데 대- 처음 보시면은 이거를 그걸로 쓰신 분이 많아요. 레갈테크로 이제 소설을 쓰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리걸테크? 그래갖고 LLM을 이용을 해서 어떤 법률 자문을 한다 막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니고 이거는 LLM을 가지고 LLM을 판단하는 겁니다. LLM으로 LLM을 판단한다. 그래서 LLM의 평가를 자동화 및 뭐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고 대형 언어 모델 LLM을 활용해서 어떤 인간 평가제의 주관적 판단을 보완하거나 대체 다양한 생성 AI 산출물에 대해서 자동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평가하는 방식. LLM을 활용해서 LLM이 어떤 산출물을 뽑아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개념도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모델 응답에서 평가할 측면을 정의를 하고 평가 프롬프트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뭐 적합한 LLM을 선택하고 점수를 매기고 피드백을 하고 뭐 반복해 갖고 한다 이런 내용인 거고 여기서 좀 가져가실 단어는 뭐 롤플레이라던가 이 COT 이런 것들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2번 스크럼반 자체는 어렵진 않고 뭐 스크럼이랑 칸반이랑 합쳐진 거죠. 그래서 뭐 스프린트의 짧은 주기와 칸반의 WIP, 워크플로우 가시화의 특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애자일 방법론이다. 마지막 단어는 그냥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써주시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고 그리고 개념도를 스크럼이랑 칸반을 좀 잘 묶어가지고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뭐 이렇게 막 그냥 막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그림 여기다가 그려놓으면 좀 고득점 받기 힘들어가지고 이런 거는 스크럼이랑 요 부분은 칸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도인 거고 나머지는 스크럼에서 알고 있는 개념도니까 그 두 개를 잘 융합해가지고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프로세스라고 나와 있는데 뭐 구성 요소로 써주셔도 되고 근데 꼭 들어가야 될 거는 뭐 백로그라던가 뭐 WIP 제한, 칸반 보드 데일리 미팅, 번다운 차트 이런 것들은 꼭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뭐 3단락에 비교로 하고 나와 있긴 한데 만약에 저였다면은 그 대규모 애자일 프레임워크 그런 것들을 좀 언급해 줄 것 같습니다. 뭐 사페라던가 뭐 관련된 것들 그런 애자일 대규모 애자일 관련된 것들을 좀 언급해 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13번 머신 언러닝 이것도 저희 반 말고는 거의 제대로 쓰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또 제가 얼마 전에 이 머신 언러닝을 저희 반에 주간 모의고사로 냈는데 그 낸 이유가 ISMSP 시험을 보러 갔는데 머신 언러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쪽에서 머신 언러닝이 나름 중요한가 보구나 하면서 그냥 한번 내봤던 내용입니다. 하고 머신 언러닝을 보자면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처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머신 러닝은 배웠잖아요. 머신 러닝은 모델이 학습하는 거고, 언러닝이니까 그냥 모델이 학습 안 하고 어떤 결과를 낸다 막 이렇게 이제 소설을 쓰셨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한 번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에서 특정 데이터를 이제 지우는 거죠.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델을 재구성하는 기술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AI 모델을 만들어 놨어. 그런데 의도치 않게 거기에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나를 지우겠다고 모델을 다시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학습을. 그럴 때 이제 그 데이터를 지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이 머신 언러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세 장의 하고 뭐 이미지를 학습을 했는데 그 중에 요거 하나를 지워가지고 나머지 두 개로 모델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개념인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기술 요소로는 뭐 C사, 쌀사, 사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써놓으면 채점하는 사람이 그냥 점수 줍니다. 이거 여기 읽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뭐 언러닝 분야별 활용 기술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 언러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교시 조금 이따 이제 해설을 할 건데 이교시 문제도 개인정보와 AI와 관련된 거잖아요. 거기다가 왜 이걸 안 쓰는 거예요? 머신 언러닝을. 딱 답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뭔가 그 은근히 시험을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같은 출제자가 내잖아요. 1교시에 내가 낸 문제가 2, 3, 4교시에 키워드로 들어가 있으면 은근히 기분 좋습니다. 일단 1교시 해설 여기까지 하고 2교시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이게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갖고 진짜 뜨끈뜨끈한 문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이거 문제를 만들 때 조금 약간 애매했어요. 막. 여기 해설서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이 단계별로 어떤 위협이 있고 그냥 뭐를 고려해야 된다 뭐 요 정도만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물어보기엔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개발 활용 단계별로 어떤 리스크가 있고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할 수 있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갖고 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 가이드가 학습이 안 되셨겠죠. 그래가지고 뭐 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미 다 써져 있잖아요. 발간 배경이. 그러니까 요거 이용해 갖고 그냥 쓰시라고 일부러 문제를 다 알려드렸고 오타가 있네. 나 같은 경우는 개발 및 활용 단계별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인데 사실 이 가이드를 보면 말은 개발 및 활용 단계별이라고는 써 있지만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요 문제만 보고서 이 5단계를 맞추기는 쉽지 않고 만약에 제가 잘 몰랐다고 해도 가에다가는 개발 단계별 침해 리스크, 나에다가는 활용 단계별 침해 리스크 뭐 이렇게 답을 썼었을 것 같아요. 저였어도. 대부분 다들 그렇게 답을 쓰시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자면은 이 가이드에는 일단 가이드가 어떤 뭐 개요를 보자면 이 가이드는 이렇게 5단계 목적 설정, 전략 수립, 학습 개발, 적용 관리, 거버넌스 이런 5단계에 거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호 이슈를 체계하고 그에 맞는 법적 기준과 기술 관리적인 안전 조치를 제시하는 종합 프라이버시 실무 가이드입니다. 뭐 개념 자체는 뭐 어렵진 않고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고 각각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발간 배경은 뭐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개발 및 활용 단계별로 어떤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가 있느냐 하고 뭐 보면은 뭐 사전학습, 미세조정 및 정렬, 레그, 배포, LLM 에이전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리스크로는 모델 데이터를 추출하고 뭐 AI에 학습되어 있는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추출할 수 있겠죠. 미세조정 데이터에 대해서 오염하고 지식 유출을 공격하고 프롬프트 공격, 탈옥, 뭐 개인 식별 정보 유출, 허가되지 않은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리스크로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써져 있습니다. 뭐 그대로 갖고 온 거고 뭐 밑에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단어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멤버십 추론 뭐 이런 거. 모델이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추리해가지고 개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제가 답을 구성할 때 사실 이 단계별로 답을 구성해갖고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생각보다 조금 구분도 쉽지 않고 내용을 다 담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여기에는 개발 및 활용 단계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임의로 좀 썼습니다. 관리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걸 방지를 할 수 있고 일단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게 PBD랑 PR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개인정보가 포함되니까 PR 할 수 있겠죠. 공공기관에서 AI를 만든다고 하면은 PR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CPU 주도의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피드백 루프 내재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AI 안정성 특화 벤치마크로 이런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뭐 AI 세이프 인덱스, 한벤치, 제일브레이크 벤치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알아두면 나중에 벤치마크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이거죠. 기술적 측면에서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있을 것인가. 그러면 가명이랑 인명 처리는 당연한 소리인 거고 스크래핑 차단 및 노 AI 태그 우리가 로봇 배제 표준 로봇.txt 이런 데다가 스크래핑 차단하고 AI 태그 같은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 한다던가 그리고 이런 거 이거는 많이 쓰신 것 같아요. 합성 데이터랑 합성 데이터는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합성 데이터 그리고 PET 개인정보 강화 기술. PET 하면은 뭐 인클레이브, 뭐 동차간 다영연, 동명암호, 차분 프라이버시, 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니까 PET 그다음에 파인 튜닝 그다음에 요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차분 프라이버시 기반 경사 하강법. 우리가 이제 경사 하강법은 배우고 있잖아요. 그 최적화를 위해서 뭐 요렇게 내려가는 거. 이거를 차분 프라이버시 기반으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인 거고. 그리고 지식 증류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지식 증류도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으니까 별도로 학습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증류가 개인정보 보호에서 활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갖다 쓸 수 있고 또 이런 이 머신 언러닝 오늘 요거 쓰신 분이 한 분밖에 없어갖고 그 다음에 뭐 프롬프트 입출력 필터 같은 것들을 걸어야 되고 뭐 접근 통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다가는 이 에이전트 AI가 부상함에 따라서 또 특별히 또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넣기 위해서 강글에다가 언급을 해줬고요.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뭐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LLM 모델보다 더욱 높은 프라이버시 내재화가 필요하다 하고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해줬고 그래서 기본 LLM 말고 에이전트 AI 검색형, 기억형, 멀티가 있는데 각각에 따라서 검색형은 내외부 검색 정보를 조합해서 출력하기 때문에 비의도적인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거고 기억형 에이전트는 장기 추적 프로파일링의 우려가 있고 멀티 에이전트는 정보 직접 공유 등 구조적 리스크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4단락은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양자와 관련된 건데요. 어, 요즘에가 이제 이거 뭐라 그러죠? 니스크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니스크가 노이즈, 인티미디어트, 스케일 퀀텀인가? 아무튼 중간 정도의 노이즈가 있는 양자 컴퓨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지 않았고 완성돼가는 과정에 있는 거다. 그래서 니스크 시대라고 하는 거고 요즘이. 양자 정보 기술 분야에는 뭐 컴퓨팅, 센서, 통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오류를 제어해야 되는데 오류에는 이런 T1, T2, 누와 오류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런 오류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까지 뭔가 이제 이렇게 가나다를 물어본 거를 전체적으로 좀 언급을 해 준 거고요. 1단락에선. 그다음부터 이제 물어본 큐비트의 개념 및 양자 특징. 큐비트의 개념이란 이거죠.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자 컴퓨터의 최소의 정보의 단위, 최소 뭐 비트 단위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되고 이 블로후 글을 좀 잘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그림을 그럴싸하게 그리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생각보다. 그다음에 양자의 특징으로는 뭐 중첩, 얽힘, 순간이동, 우월성, 결이름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양자 컴퓨터란 무엇이냐? 이제 양자 컴퓨터의 개념은 이거죠. 원래는 하나하나 계산을 했다면 이제는 0과 1을 중첩시켜갖고 이것들을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양자 컴퓨터죠. 얽힘, 중첩, 순간이동과 같은 양자 역학적인 현상을 활용해서 0과 1이 동시에 공존하는 큐비트 단위로 처리하고 연산함으로써 성능을 극대화한 컴퓨터다.
양자 컴퓨터 구현 기술로는 초전도 루프, 이온 트랩, 실리콘 양자점, 위상 큐비트, 다이아몬드 정결합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장점, 단점 뭐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양자 오류. 양자 오류의 개념이란 양자 컴퓨터 과정에서 외부, 내부적 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노이즈의 영향을 받아 정보가 손실도 되거나 잘못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양자 컴퓨터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종류로는 T1, T2, 양자 게이트 오류, 누화 오류 이런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억제를 하는 게 있고 완화를 하는 게 있고 정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억제에는 뭐 동적 디커플링, 양자 피드백 제어, 완화에는 PEC, SNE, 그리고 오류 정정에는 뭐 표면 코드 활용, 검출 수정 코드 적용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오늘 이게 그래도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던 거잖아요. 이 양자 오류 처리 방법이. 그래서 그런가, 여기는 뭐 당연히 잘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채점을 했는데, 여기에 제가 생각지도 못한 단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 사람이 알고 쓴 건가, 소설을 쓴 건가,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진짜로 맞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쓰신 분들을 진짜 점수를 16점을 드렸는데, 이런 분이 한 네 분 계셔요. 생각보다 진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내용이어가지고, 잠깐, 아까 저도 GPT한테 이게 맞는 건지 물어봤는데, 뭐, 쇼 코드, 스틴 코드, 뭐, 신드롬 측정, 뭐, 이런 거까지 썼더라고요. 아무튼 뭐,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것까지 공부하면 다른 거 공부할 시간은 있나? 뭐, 이것까지 공부를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일단 했다는 건 진짜 훌륭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핫 인코딩. 원핫 인코딩은 개념에 이 0과 1로 표현한다라는 얘기를 써줘야 되는데 이 얘기를 생각보다 안 쓰신 분이 많아가지고 0과 1로 표현한다는 얘기를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뭐 순서 크기 오해 방지, 데이터 명확화, 성능 향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 뭐 답이 약간 압축되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가 없긴 한데 아무튼 남여 서울, 부산 지역, 대전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되는 데만 1, 나머지는 0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 고객 1은 그러면 남자면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겠죠. 2는 여자면서 부산 사는 사람이고 3은 남자면서 대전, 4는 여자면서 서울, 5는 남자면서 부산. 이렇게 해당하는 데에만 1, 나머지는 0. 그게 원활 인코딩이다. 뭐 어떤 분은 반드시 1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답을 쓰신 분이 있는데 꼭 그건 아니고 1은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원활 인코딩의 한계점 하면 반드시 나와야 될 단어는 이거죠. 희소. 희소하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값이 0이고 나머지가 한두 개가 1이니까 불필요한 값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희소행렬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한계점에. 그 다음에 차원의 저주 같은 것도 당연한 거고. 그래서 보안 방안으로는 해싱 인코딩, 인베딩, 뭐 타겟 인코딩, 라벨 인코딩 이런 게 있고 여기 좀 빠진 것 같은데 저는 워드 투백 이런 것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언어 모델에서 원활 인코딩의 어떤 한계점 그런 것 때문에 워드 투백으로 갔기 때문에 워드 투백까지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설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